이번 시간에는 11강 우리나라의 기후와 주민생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온과 주민생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후에서는 기온이 가장 기후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죠. 기온에 따라서 우리의 의생활, 식생활, 주거 형태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옷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여름이 열대지방처럼 매우 덥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통풍이 잘 되는 모시옷이나 삼배옷을 입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우리가 위도에 비해서 매우 춥죠. 그래서 한대지방 같이 추우니까 목화 같은 걸 갖다가 솜옷을 만들거나, 그 다음에 가죽 같은 털옷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우리 조상들이 입어서 여름과 겨울에 대비했고요. 그 다음에 식생활로 가서 겨울은 우리가 많이 추우니까 채소 재배가 안 되니까 김장은 이제 저장식품이라고 하죠. 가을에 배추나 무를 몽땅 김장해가지고 겨울 내내 저장해 놓고 먹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은 우리가 열대지방처럼 덥다고 그랬죠. 젓갈류 같은 거, 음식이 상하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여름엔 땀이 많이 흘리게 되면은 사람들이 식욕이 떨어지고 몸이 허약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땀이 많이 흘릴 때는 이렇게 젓갈류나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밥에 물을 말아 먹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젓갈 같은 것들이 침샘을 자극해서 밥들이 쉽게 넘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삼계탕이나 보신탕, 요즘에 이제 보신탕은 별로 안 먹죠. 이런 몸이 허약하기 때문에 땀을 많이 흘리면 몸이 허약해진다고 그랬죠.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음식도 발달되고, 그 다음에 봄에는 진달래꽃 같은 것을 우리가 전을 부칠 때 꽃을 이렇게 놓아서 예쁘게 하면은 더 맛있겠죠. 그래서 이런 화전, 저 금산사 쪽에서 이런 화전과 관련된 축제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기후와 가옥구조, 내 주거 생활에서 기후가 영향을 미친 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가장 크게 대비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겨울이 매우 추운 동네, 이런 데들은 가옥구조가 아무래도 보온이 잘 되게 집을 지어야 되겠고, 여름이 더운 동네에서는 통풍이 잘 되게끔 이렇게 집을 지어야 되겠죠. 그래서 관북지방이라고 하면 우리가 함경도가 관북지방이 되겠죠. 관서지방 하게 되면 평안도 쪽, 북한의 낙림산맥을 경계로 해서 관서와 관북 이렇게 나누게 되면, 관북지방은 함경도 쪽이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북쪽, 가장 추운데, 겨울이 추운데 여기서는 집을 폐쇄적으로 지어서 보온이 잘 되게끔 이렇게 지었다, 그런 얘기죠. 그림으로 살펴보면은 집을 지을 때 방들이 이렇게 2열로 달리게 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방들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통풍이 잘 안 되고 보온이 잘 되게끔 방들을 이렇게 붙여 놨죠. 이런 것들을 겹집이다, 폐쇄적 가옥구조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고, 남부지방에서는 집을 지을 때 남부지방에서는 집을 일자형으로 이런 식으로 지어서 앞문 뒷문 열게 되면 통풍이 잘 되게끔 이렇게 방들이 일렬로 이렇게 달리게 되면은 그것을 홑집, 개방적 구조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관북지방과 남부지방은 가장 추운 동네를 관북, 가장 여름이 더운 동네를 남부로 보면은 가옥구조를, 뒤에 가서 가옥구조 형태에 가가지고 그림을 보면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관북지방은 방과 부엌 사이에 정죽관이 있어가지고 부엌에서 방을 드나들 때 좀 완충적인 공간, 부엌에 찬바람이 새벽에 방에 들어가지 않게끔 만드는 것이고, 남부지방은 여름에 방안이 매우 후덥지근하기 때문에 마루나 대청마루를 두어서 시원하게 쓰자는 공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울릉도는 우리나라에서 눈이 가장 많은 지역이죠. 울릉도는 우리가 꼭 정리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눈이 내리는 지역이다, 이렇게 해두면,
그러면 울릉도는 막 2m 이상까지 이렇게 눈이 쌓이게 되게 되면 집안에 눈이 들이쳐가지고 방문 열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막 그러겠죠. 그래서 집 둘레에 우대기라는 방설벽을 설치해서 집과 처마 밑에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 놔서 겨울에 눈이 많이 와도 생활 공간으로 쓰고자 이렇게 집 둘레에 눈이 집 안으로 못 들이치게 우대기를 설치했고, 제주도는 기후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고팡은 곡물을 저장할 수 있는 이런 방이라 할까요? 창고라 할까요? 이런 것들을 둔 것이 제주도는 아무래도 우리가 화산 지형에서 배웠죠. 물이 땅속으로 잘 스며들어가서 벼농사 같은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식량이 모자랐겠죠. 그래서 안방 뒤에다가 고팡을 두어가지고 곡물을 거기다가 저장했던 시설들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강수와 주민생활. 자, 우리나라는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잘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해에 따른 강수량이 변동이 심해서 어떤 해에 강수량이 적어지게 되면 가뭄도 심하게 들게 되겠죠. 이렇게 홍수나 가뭄에 대비해서 우리는 이렇게 댐 같은 거, 예전에는 이제 저수지라든지 하천에다가 이렇게 물을 막아놓은 게 보호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지금은 이제 대규모의 이런 다목적 댐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과거에는 주로 저수지나 보호를 가지고 홍수 조절을 했고, 지금은 이렇게 대규모의 다목적 댐을 만들어서 홍수나 가뭄이, 이런 대규모의 댐이 만들어지게 되면 비가 올 때는 가둬두니까 홍수가 방지가 되고, 비가 안 오게 되면 물을 흘려보내서 물을 쓸 수 있으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다목적 댐 이런 것들을 주로 홍수 방지의 주요 대책으로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범람원은 이제 우리가 하천 하류의 평야에서 홍수가 잘 일어나는 동네를 우리가 범람원이다 그랬죠. 범람은 넘친다, 홍수 이런 뜻이겠죠. 자, 범람원은 홍수가 자주 일어나는 이렇게 하류의 평야지대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데서 벼농사를 짓고 사는데 홍수가 일어나게 되면 물에 잠기면 위험하겠죠. 그러면 집을 지을 때 터도둠집, 집터를 돋아서 좀 높게 해서 집을 지으면 홍수 때 덜 잠기겠죠. 이런 게 터도둠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울릉도처럼 눈이 많으면 집 둘레에 우대기를 설치해서 집 안으로 눈이 못 들어오게 해서 뭔가 생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강수량이 적은 소우지, 이런 소우지들은 비가 적은 동네에서는 아무래도 구름이 끼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일조 시간이 길겠죠. 그러면 일조 시간이 길게 되면 우리가 유리한 게 일단 과수농가가 유리하겠죠. 사과 같은 친구, 사과는 우리가 과일 중에서 조금이라도 일조 시수가 좀 적으면 신맛 나고 단맛이 안 나면 사과는 먹기 힘들죠. 다른 과일들은 보통 익으면 그래도 단맛이 많은데 사과는 좀 신맛이 많기 때문에 단맛이 가미돼야 사과가 진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구 쪽, 지금은 대구 쪽에 별로 사과를 하진 않지만 대구 주변 쪽이라고 할까요? 대구에서 많이 북쪽으로 올라갔죠.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대구 쪽은 사과는 약간 연교차가 큰데 약간 좀 냉대성 기후를 좋아하죠. 그래서 경상북도, 지금은 그냥 우리는 대구 대신에 경북 이쪽이라고 이렇게 보면 될까요? 사과를. 하여튼 낙동강 중상류, 경상북도 내륙 쪽, 경상도 내륙 쪽이 우리가 소우지라고 이렇게 배웠었죠. 그래서 경상도 내륙은 소백산맥, 태백산맥 이렇게 둘러싸인 요 분지 지역들 소우지라, 소우지는 해 뜨는 시간이 길어진다. 그러면 사과 같은 게 당도가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천일제염, 천일제염은 이제 서해안 쪽 갯벌에서, 원래 이제 갯벌이 있어야, 바닷물이 들락날락한 갯벌이 있어야 천일제염을 할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우리가 일조 시수가 길다면 아무래도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소금을 만들어야 되니까 약간 소우지가 더 낫겠죠. 우리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렇게 대동강 하류 같은 데들은 서해안에서 지형이 평탄해서 구름들이 그냥 지나가기 때문에 소우지다 했는데, 이쪽 서해안 쪽도
남한에서는 좀 소우지로 분류가 되는데 그래도 강수량이 한 1100mm는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소우지다 하기에는 좀 어렵겠고 남한만 우리가 놓고 봤을 때는 소우지라고 봐도 된다고 그랬죠. 지형이 평탄한 서해안 쪽에는 아무래도 강수량이 적고 일조 시간이 길기 때문에 서해안에는 갯벌이 있고 일조 시수가 긴 것이 합쳐져서 천일제염을 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렇게 천일제염이 일조 시수가 긴 곳에 발달되고 사과 같은 것도 경상도 쪽이 유난히 많이 하는 게 일조 시수가 길어서 그렇다. 즉 소우지들이 해 뜨는 시간이 많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람과 주민생활. 자, 우리가 바람은 우리 조상들을 가장 괴롭혔던 바람은 겨울에 이렇게 차가운 북서풍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마을을 배산 임수 북쪽으로 산을 등지고 앞에 하천을 끼고 앞에 하천이 있으면 농사짓기에 편하다 했고 뒤에 산이 있으면 북쪽으로 등져야 산을 겨울에 북서풍을 막아주겠죠. 남쪽 사면에 있어야 일조량도 풍부하다 그랬죠. 하여튼 우리 전통적인 촌락의 입지는 이렇게 바람을 막아주고 산을 등지고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제주도. 우리가 바람은 제주도라든지 이렇게 해안가 쪽에 바람이 많이 불죠. 그러면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바람이 가장 많은 동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집 주변에 돌담을 쌓는다든지 밭 주변에도 또 이렇게 돌담을 쌓았죠. 밭에도 바람이 많이 불면 특히 귤농사 같은 걸 때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집 둘레에도 돌담이 있고 밭 주변에도 이렇게 돌담이 있고 바람을 막기 위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지붕도 바람에 날아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붕을 이렇게 새끼줄 같은 것을 그물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지붕이 날아가지 않게끔 이렇게 엮어서 지붕을 그물 모양으로 만들어서 지붕이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끔 했고 우리 호남지방에서는 집둘레에 바람과 눈을 막기 위해서 뭔가를 집둘레에다가 이렇게 뭐 여러가지 시설로 막아온 것을 까대기라고 하는데 뒤에 가서 그림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뭐 여름이 많이 덥다면은 빙과류를 우리가 많이 찾고 음료수도 잘 팔리고 그러겠죠. 매우 여름이 덥다면 그 다음에 뭐 에어컨 같은 것도 잘 팔리겠고 그 다음에 겨울이 춥지 않다면은 겨울에도 겨울이 많이 추우면 난방기가 많이 팔리겠고 겨울이 겨울답지 않게 춥지 않다면 또 이런 게 또 안 팔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는 여름이 아주 덥냐 뭐 겨울이 매우 춥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많이 그때그때 이런 제조업 분야에서는 영향을 미치겠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제 쌀농사, 벼농사를 통해서 쌀을 우리가 먹고 살죠. 이것이 우리나라가 계절풍 기후, 계절풍 기후는 여름 계절풍이 고온 다습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벼농사 문화권이다. 벼농사를 하고 산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루가리는 우리가 벼를 베어내면 그루터기가 남죠. 그것을 갈아엎어서 다시 보리농사를 짓는 게 그루가리다. 그냥 그루가리는 여러분들은 그래서 벼농사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보리든 밀이든 이런 맹류를 심어 먹는 거 1년에 이렇게 농사를 2번 해 먹는 거 이모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루가리다 이렇게 두면 되겠네요. 그루가리는 남부지방은 북부지방보다도 따뜻하기 때문에 우리가 벼농사를 하고 가을에 벼를 수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리나 밀을 심어서 이듬해 봄에 맹류를 수확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맹류는 겨울을 나야 되겠죠. 그래서 겨울이 추운 지방에서는 북한 같은 데서는 이렇게 그루가리를 못 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있으면 대체로 요렇게가 이제 그루가리 요 지역이 그루가리를 할 수 있는 지역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쌀만 갖고도 자급자족이 되기 때문에 보리를 많이 안 심죠. 그래서 지금은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요 남쪽에서만 그루가리 하고 중부지방까지도 그루가리가 많이 없어졌죠. 하여튼 그루가리는 겨울을 나야
맹류가 보리나 밀이 겨울을 나야 하기 때문에 따뜻한 남쪽이 유리하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고랭지채소, 고랭지채소는 대관령 같은데 해발고도가 높은 데들은 여름에도 서늘한 기후를 이용하면 무나 배추가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더 부드럽고 그 다음에 가을처럼 무나 배추가 탐스럽게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런데도 해발고도가 높은 데들, 이런 고원 지역들, 이런 데들은 여름에도 해발고도 때문에 서늘해서 고랭지 채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축제, 산천어. 산천어는 매우 아주 차가운 물에 자라는 물고기가 되겠죠. 이런 것들은 저 강원도 북한 가까운 화천 같은 데 많이 되겠고, 그 다음에 벚꽃 축제, 벚꽃도 따뜻한 남쪽부터 피죠. 가장 유명한 게 진해 저 군항제 같은 거, 우리 전주에서도 저기 전주 군산간 도로 정군가도에도 옛날에 벚꽃 축제하고 막 그랬었죠. 이런 것도 기후와 관계돼서 벚꽃 축제도 따뜻한 남쪽에서부터 이렇게 벚꽃 축제가 북쪽으로 올라가죠. 남쪽에서부터 꽃이 피니까 그러겠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기후와 가옥 구조를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는데 그림을 보고 다시 살펴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나라 제일 꼭대기 관북지방 함경도라고 그랬죠. 겨울이 추운 동네. 남부지방은 여름이 더운 동네. 크게는 기후와 가옥 구조에서 두 군데가 가장 대비적이 되겠죠. 추운 지방에서는 집들이 폐쇄적으로 지어졌다 했죠. 방이 이렇게 1열, 2열로 달리고 있죠. 이런 것들을 겹집이다. 그 다음에 폐쇄적 구조다 이렇게 했고, 관북지방의 가장 대표적인 건 이 정죽간이라는 친구죠. 부엌하고 방 사이에 정죽간을 두었죠. 그것은 겨울에 이제 새벽에 부엌에서 방문을 열면 찬바람이 들어가서 엄마가 제일 먼저 밥을 하죠. 새벽에 일어나서 엄마가 밥으로 나갈 때, 방에서 부엌으로 문 열고 나갈 때 부엌에 찬바람들이 방 안으로 들어가면 아이들이나 노약자들이 이렇게 감기에 걸려서, 옛날 애들은 그 감기만 갖고도 사람이 죽고 살고 그랬겠죠. 그래서 정죽간을 통해서 방을 들어가게 되면, 부엌에서 불을 떼면, 아궁이에서 불을 떼면 정죽간을 통해서 방으로 이렇게 온돌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죽간은 어느 정도 따뜻한 공간이기 때문에 정죽간에서 방문을 열게 되면 찬바람이 덜 들어가겠죠. 외양간 같은 경우도 소들도 부엌에 이렇게 딸려서 지는 것들은, 남부지방에서는 소가 똥 싸고 오줌 싸고 하면 냄새나기 때문에 외양간 같은 것은 저 집 밖에 쪽에다가 이렇게 외양간을 뒀겠죠.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냄새 나니까. 근데 관북지방에서는 겨울이 추우니까 부엌에 불을 떼게 되면 외양간에도 열기가 있어서 소들도 따뜻하게 이렇게 두었겠죠. 뒷간은 화장실이 되겠네요. 화장실도 붙여놨네요. 이렇게 관북지방은 겹집이다, 폐쇄적이다. 그 다음에 추우니까 정죽간 같은 공간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남부지방은 여름에 더워서 통풍이 잘 되게 지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남부지방에서는 이렇게 일자형으로 집이 이렇게 지었겠죠. 방이 더 필요하면은 이렇게 옆으로 달았겠죠. 뒤로 달면은 통풍이 안 되니까. 남부지방은 또 방 앞에 마루라는 공간을 두었죠. 이게 마루가 되겠죠. 이렇게 집 밖에, 방 밖에 마루를 두어서 여름에는 방 안이 매우 후덥지근하기 때문에 점심이나 저녁은 이렇게 마루에 나와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생활 공간을 밖에서 할 수 있도록, 왜? 안에가 매우 후덥지근하기 때문에 이런 공간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 대청이라는 것은 나무로 이렇게 바닥을 깔아서 하는 건데 대청마루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보통 중부지방에도 이렇게 방 사이에 대청마루를 두었죠. 하여튼 남부지방은 이렇게 방 밖에다가 이렇게 마루를 많이 두었죠. 마루가 대표적이 되겠고, 그 다음에 통풍이 잘 되게끔 개방적으로 이렇게 집을 지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울릉도는 눈이 많이 오니까 집 둘레에다가 이렇게 우대기를 설치해서, 우대기는 방설벽이라고 그랬죠. 집 안으로 눈이 못 들이치게 처마 밑에 이렇게 우대기를 설치해 가지고 방하고 이 바깥 사이에 이게 눈이 안 쌓이는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 공간은 어느 정도 확보한 것이 되겠죠. 여름에는 이제 더우니까 뜯어버려야겠죠. 그래서 이런 간이벽의 형태가 되겠죠. 흙이나 나무로 만들지 않고 뭐 쌀이대라든지 수수깡을 엮어서 쳐놨다가 겨울에는 뜯어버리는 형태가 되겠죠. 하여튼 눈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제주도는 방 뒤에 고팡을 두었죠. 고팡은 곡물을 저장하는 창고 형태란 얘기죠. 방의 형태로 봐도 되겠고, 제주도는 이렇게 방이 고팡하고 방하고 2열로 달렸기 때문에 겹집으로 분류하기도 하죠. 겹집은 주로 이렇게 관북지방, 여기가 겹집이 되겠고, 그 다음에 관서나 중부나 남부는 홑집의 형태 이렇게 되겠고, 제주도는 겹집의 형태로 많이 분류하는데 선생님은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 홑집의 형태가 되니까 홑집으로도 보고 싶은데 뭐 그것은 넘어가고요. 하여튼 제주도는 고팡, 곡물을 저장하는 창고가 있다. 중부지방이나 관서형 쪽에서는 그렇게 기후가 특이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그냥 뭐 저런 식으로 남부형하고 관북형의 중간 형태다 이렇게 봐두면 되겠네요. 자, 울릉도의 우대기 보면은 여름에는 이걸 뜯어버린다고 그랬죠. 집 둘레, 겨울에만 이렇게 수수깡이나 쌀이대로 이렇게 집 둘레를 쳐놔서 눈이 집 안으로 못 들이치게 만들었다. 그 다음에 제주도는 우리가 뭐 배웠나요? 제주도는 이렇게 지붕이 그물 모양의 지붕 이렇게 엮어서 바람에 지붕이 날아가지 않게끔 했고, 집 둘레에는 돌담으로 많이 되어 있다는데 이건 돌담까지는 잘 보이지가 않고, 제주도는 집안에 고팡이 있다 이렇게 배웠죠. 그 다음에 여기는 터 도둠집이 되겠네요. 이렇게 여기가 평지라면 여기에 터를 이만큼 돋아서 집을 위에다가 지었죠. 범람원에서는 홍수가 자주 일어나니까 집 터를 이렇게 돋아서 집 터를 높여서, 범람원은 홍수가 잘 일어나는 동네라고 그랬죠. 그런 데서는 홍수 때 좀 덜 잠기게끔 집 터를 이렇게 돋아서 집의 터를 돋아가지고 집을 지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터 도둠집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까대기. 까대기는 우리 전라도 지방에서 집 둘레에다가 까대기는 집 둘레에다가 이렇게 바람이 못 들어오게끔 아니면 눈이 못 들어오게끔, 호남 서해안 쪽은 또 눈도 많다고 그랬죠. 바람이나 눈이 집 안으로 못 들이치게끔 이렇게 설치한 게 까대기다. 여기는 이제 천일제염이 되겠죠. 소금 만드는 것이 되겠죠. 갯벌에다가 소금을 만드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소금을 만들려면 천일제염이라고 하죠. 햇빛을 가지고 소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소지가 좀 유리하겠죠. 해 뜨는 시간이 길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해안 쪽에는 지형이 평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간 소지다. 특히 이제 전라남도 저쪽 목포 앞바다, 신안 쪽 이쪽이 남부지방에서는 강수량이 좀 적죠. 지형이 평탄한 서해안 쪽은 소우지다. 소우지는 일조시수가 길다. 그러면 소금에 유리하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연재해와 기후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연재해, 홍수. 홍수는 이제 비가 몽땅 와가지고 집중호우라고 한꺼번에 몽땅 내리는 걸 하천의 하류 쪽에서 주로 자주 홍수가 일어나게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집중호우는 보통 장마 때, 태풍이 지나갈 때, 그 다음에 중국 쪽에서 어떤 저기압이 지나갈 때 이렇게 한꺼번에 비가 몽땅 내리는 걸 집중호우. 그러면 이제 홍수가 잘 일어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장마는 되게 이제 7월달, 6월 하순에서 7월 하순 이렇게 장마가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장마철이 장마철 7월달에 장마가 지나갈 때
장마전선이 통과할 때 우리나라 홍수가 제일 잘 일어나겠고, 그 다음에 태풍 같은 경우는 이제 8월 달에 많이 오겠죠. 태풍 같은 경우. 그래서 장마나 태풍 이럴 때는 한꺼번에 비가 많이 와서 이렇게 홍수가 일어나겠죠. 경기도나 강원 지역에 홍수 피해가 크다는 얘기는 경기도나 강원도는 한강수계죠. 한강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강이죠. 남한에서는. 이 한강수계, 특히 강원도라든가 경기도 쪽 여름철에 여기가 유난히 태백산맥에 부딪혀서 우리가 여름 강수량이 많다,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다 이렇게 배웠죠. 중부 내륙 쪽이. 그래서 홍수가 자주 일어나겠고, 그 다음에 경상남도는 낙동강 쪽이 되겠죠. 낙동강도 우리나라에 홍수가 잘 일어나는데, 경상도 쪽에는 우리가 소우지라고 배웠지만 낙동강은 우리가 뭐로 배웠나요? 낙동강 우리가 지형에서 이렇게 낙동강이 흐르게 되면 경상분지라고 배웠죠. 중생대 때 호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낙동강이 이렇게 흘러서 하류 쪽으로 가면은 전체적으로 지형이 경사가 급하지 않고 경사가 완만해서, 낙동강은 비가 조금만 내려도 그렇게 많이 내리지 않아도 하류 쪽에 평탄한 구간이 길기 때문에 홍수가 자주 일어나죠. 그래서 홍수는 한강이나 낙동강, 남한에서 크기가 1위와 2위가 된 이런 강들이 홍수가 잘 일어나니까, 그래서 강원도에서 한강이 흐르기 시작해서 경기도로, 그 다음에 낙동강은 경상북도에서 경상남도로 이렇게 흘러나오죠. 이런 데들이 홍수 피해가 크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뭄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거의 전국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오랫동안 비가 안 와야 가뭄이죠. 며칠 안 와갖고는 가뭄이라고 하지 않고 몇 달간 이렇게 지속돼서, 그래서 가뭄은 장기간에 걸쳐서 넓은 지역에 피해를 주는 게 가뭄이 되겠네요. 그래서 진행 속도도 천천히 이렇게 이루어지겠죠. 홍수야 뭐 한꺼번에 비가 몽땅 내리게 되면 한 2, 3일 뒤에 하류에 홍수가 일어나겠지만, 가뭄은 몇 달씩 걸쳐서 일어나는 것이 되겠고, 가뭄이 심할 때는 이제 산불도 훨씬 더 자주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가뭄은 봄과 초여름 쪽에, 장마전선이 올라오면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가뭄의 피해가 많이 없어지겠죠. 장마는 우리가 6월 하순에서 7월 하순이라고 했으니까, 초여름 쪽에는 우리가 모내기 할 때죠. 주로 모내기 할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물이 필요할 때기도 하죠. 이때 장마전선이 늦게 올라온다든지 오랫동안 비가 안 오게 되면 우리나라 농사에는 가뭄의 피해가 심하겠죠. 그 다음에 가뭄과 홍수에 대한 대책은 같이 놔도 되겠죠. 우리가 대규모의 다목적 댐을 만들게 되면 홍수 방지도 되고, 그놈 물을 가둬놓은 것을 비가 안 오면 흘려보내서 가뭄 방지도 되겠죠. 조림사업은 산에 나무를, 숲을 잘 가꾸게 되면, 숲은 우리가 뭐라고 했나요? 숲은 녹색댐이라고 그랬죠. 숲은 댐과 같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산에 나무가 많으면 숲은 비가 오면 강수량의 약 40% 정도를 숲이 저장을 하죠. 그러다가 가뭄 때 비가 안 오더라도 옹달샘에서 물을 흘려보내서 하천의 물을 유지시켜주죠. 그 다음에 폭설은 눈이 한꺼번에 몽땅 오는 것을 폭설이라고 하는데,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 눈이 많이 쌓이게 되면 비닐하우스가 무너져 버리겠죠. 그 다음에 소 키우는 이런 축사 같은 것도 그렇겠고, 도시에서는 눈이 많이 오게 되면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차들이 잘 못 달리니까 교통체증도 심해지겠죠. 그래서 도시지역에서는 뭐 이런 것들의 피해도 눈이 오게 되면 많이 일어나겠죠. 우리나라 눈은 이제 울릉도가 제일 많이 온다겠고, 그 다음에 동해안 쪽이 많이 오죠. 북동길 때문에. 그래서 이런 폭설의 피해, 강원도라든지 전라북도, 충청남도 이쪽에서는 서해안 쪽도 눈이 좀 많이 내린다고 그랬죠. 이쪽에서는 이제 비닐하우스를 겨울에 많이 하는 지역이 되겠네요. 이런 것들 때문에 적은 눈에도 많은 피해를 입을 수가 있겠죠. 전북이나 충남, 이렇게 서해안 쪽에서는. 그 다음에 태풍은 이제 7월에서 보통 9월까지 우리나라를 자주 지나간다 했는데, 지구 온난화 되면서 요즘에 10월에 오는 친구들도 많아져 가지고
한 달 더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7월에서 10월, 아니면 그냥 7월에서 9월. 하여튼 시험에도 7월에서 9월에 자주 발생하는 기후현상 하면은 태풍이 돼야 되겠고, 3, 4월에 자주 일어나는 기후현상 하면 황사가 되겠고, 시험에 자주 언급되는 친구죠. 그래서 태풍 7월에서 9월이든 10월까지. 태풍이 지나가게 되면은 태풍은 바람도 세지만 비도 많이 내리죠. 그래서 강풍의 피해, 그 다음에 홍수의 피해, 합치면 풍수해. 그 다음에 바닷가에서는 이렇게 파고를 높여갖고 파도가 해안까지도 육지까지도 밀고 들어오면 이제 해일이 되겠죠. 태풍은 우리나라에서 태풍은 진로가 대체로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제주도 항상 태풍의 영향권을 제일 많이 받겠죠. 그 다음에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이런 데들이 태풍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이 되겠죠. 거의 이제 일본은 이제 더 많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제주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요 지역이 태풍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요 지역이 태풍의 피해가 크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태풍은 오른쪽 반경이 매우 위험하고 왼쪽 반경은 좀 덜 위험하고 그렇죠. 오른쪽 반경이 그래서 위험반원이다. 왼쪽 반원은 거의 배가 다닐 수 있다. 그것은 과학적으로 설명하기는 좀 지금은 그렇고, 그냥 여러분들은 오른쪽이 위험하다. 오른쪽이 우리나라 오른쪽에 일본이 있죠. 일본이 더 위험하고, 전라도와 경상도 사이로 지나가더라도 경상도가 더 위험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지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진은 우리나라는 그래도 대체로 오래된 지각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우리나라는 지진이 그렇게 심하지가 않죠. 지진은 우리가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하는 데들이 지진의 피해가 크죠. 우리나라도 대체로 안전하지만은 요즘에는 우리가 자연재해에 대해서 민감하니까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우리나라도 피해가 심할 수 있다. 포항 지진인가 언제 경주 지진 때 수능까지도 연기되고 그랬었죠. 경주 부근, 포항 부근에 지진이 잦고, 최근 뉴스에 보면 해남에 미세하지만 지진이 50여 차례 일어났다. 이런 뉴스도 엊그제 있었죠. 자, 그러면 이런 지진은 우리나라도 언젠가 크게 일어날 수 있다.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건물을 지을 때는 지진에서도 지진이 일어나더라도 건물이 붕괴되지 않게끔 내진 설계를 튼튼하게 해서 집을 지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지진 대비 훈련을 많이 해두면 지진이 일어나더라도 피해를 좀 줄일 수가 있겠죠. 그 밖에 자연재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파는 겨울에 몹시 추울 때를 한파라고 하면 되겠네요. 한파 때 우리가 이제 가장 큰 피해는 수도관들이 동파하게 되면, 수도 계량기 쪽이 이렇게 얼어서 터지게 되면 수돗물이 안 나오게 되죠. 수돗물이 안 나오게 되면 가정에서 우리가 모든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수도관에 동파하면은 한파. 그 다음에 폭염은 여름에 몹시 더운 것을 폭염이라고 하죠. 우리가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로 나뉘는데 33도씨 이상이 2일간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씨가 2일간 지속되면 이것은 폭염경보 이렇게 나뉘는데, 하여튼 우리가 33도 넘으면 많이 덥다, 폭염이다, 이 정도 생각해 두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후의 변화, 지구온난화를 얘기하는 얘기죠. 자,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다. 그래서 빙하가 녹아가고 북극곰이 살 데가 없어져 가고 뉴스에 자주 나오죠. 지구의 기후가 변하면은 이제 인간들이 기후에 맞게 살기 때문에 기후가 변하게 되면서 어떤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게 되겠죠. 해발 고도가 일부 낮은 투발루 같은 나라는 머지않아서 바다에 다 잠기기도 하니까 벌써 이민을 다 가고 있죠. 자,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의 기후 변화를 보게 되면 기후 변화의 주범은 온실가스가 되겠죠. 주로 이제 CO2가
주범이다 하는데 뭐 메탄가스도 있고 수증기도 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우리가 화석 연료를 뗐을 때 나오는 가스들이 대체로 다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친구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숲에 있는 산림을 인간들이 자꾸 파괴해서 숲이 없어져 가는 것도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겠죠. 숲은 나무들은 CO2를 갖다가 몸속에 저장하는 거죠. 공기 중에 있는 CO2를 먹고 산소를 내놓는 게 숲이기 때문에 숲이 없어져 가면 지구온난화가 가속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지표 상태의 변화. 우리가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이렇게 도시가 자꾸 포장 면적이 늘어나고, 물론 이제 도시가 개발되면 숲도 없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지표도 이렇게 녹지가 없어지고,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이렇게 되게 되면,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는 해가 뜨면 열을 먹어서 빨리빨리 뜨거워지겠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변화에 가보면, 우리나라는 최근 100년간 기온이 1.7도가 상승했다. 세계 평균 기온은 0.74도 정도 올라갔죠. 100년 사이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1.7도, 0.74도 뭐 이게 대단한 거냐? 지구의 평균 기온이 3 내지 4도만 떨어져도 빙하기가 오죠. 그래서 평균 기온이기 때문에 이렇게 1.7도도 굉장히 큰 거죠. 이것도 세계의 2배 정도 되죠. 그럼 우리나라는 왜 지구온난화가 더 많이 됐느냐? 우리는 좁은 공간에 인구 밀도가 늘어나면서 많이 살면서 자동차나 건물들이 많이 생겨서 더 그렇겠고, 또 우리나라는 겨울이 위도에 비해서 많이 추운데 지구온난화는 여름보다도 겨울의 기온을 많이 변화를 시켰죠. 여름 기온은 지구온난화가 됐다고 해도 조금 올라갔고 겨울 기온은 훨씬 더 많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 같이 겨울이 추운 나라들은 이런 거에 영향을 더 많이 주겠죠. 인간의 활동이 많아지고 자동차도 많아지고 건물도 많아지고 공장도 많아지고 이런 것들이 주범이긴 하겠는데, 하여튼 겨울이 몹시 추운 우리 기후도 영향을 준다 그런 얘기죠. 강수량은 최근 100년간 200mm 이상 이렇게 올라가게 됐는데, 그냥 선생님은 100mm만 했는데 최근 한 30년간으로 해두죠. 하여튼 100mm나 200mm 강수량이 이렇게 증가하게 됐다 그런 얘기죠. 강수량이 증가하기는 했는데 보면은 강수일수, 비 오는 날은 줄어들고 강수량은 늘었다. 그런 얘기는 한꺼번에 몽땅 오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얘기죠. 즉 옛날보다도 지구온난화되면서 우리가 홍수 위험이 증가했다 그런 뜻이 돼요. 그래서 비 오는 날은 감소했지만 한꺼번에 비가 올 때 몽땅 오는 경우는 많아졌다. 즉 홍수의 위험이 증가했다. 강수량도 최근 100년간 선생님은 100mm라고 써놨어요. 그냥 100mm 이상 늘어났다. 100년간 하면 200mm도 넘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온도 세계보다도 많이 올라갔고 강수량도 한 200mm 정도 올라간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름이 이제 더워지겠죠. 그러면 열대야도 늘어날 것이고 30도 이상인 날이 열대일이라고 그랬죠. 이런 것도 증가하겠고, 그 다음에 겨울은 많이 완화가 되겠죠. 덜 추워지니까 한파나 서리가 내리는 날은 감소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뭐 지구온난화도 항상 시험에 한 문제씩은 꼭 나오는 곳이죠. 자, 지구가 따뜻해지고 우리나라가 따뜻해지면 꽃은 더 빨리 피겠죠. 개나리라든지 진달래라든지 이걸 개화일수, 개화시기, 꽃이 피는 시기를 개화시기라고 하겠죠. 이런 개화시기가 빨라지겠죠. 그 다음에 단풍은 겨울에 이제 나무들이 겨울에는 살 수 없으니까 겨울에는 성장을 멈추고 낙엽을 치고 동면 상태에 잠자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단풍이 드는 것은 나무들이 겨울을 대비해서 이제 추워져서 자기들이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파리를 떨어뜨리고 겨울잠을 자는 것이 단풍이 되겠죠. 그러면 지구가 따뜻하면 굳이 단풍을 떨어뜨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단풍은 점차 늦어진다. 그 다음에 한강이 얼어버리는 결빙일수 당연히 줄어들겠죠. 따뜻하면. 예전에는 한강이 많이 얼었는데 우리 어렸을 때도 시골에 겨울이 많이 추워서 논에다 물을 가둬놨다 스케이트 타고 많이 놀았는데 지금은 남부지방에서 겨울에 잘 안 얼죠. 그 다음에 난대림.
우리가 뒤에 가서 식생을 이제 배우게 될 건데, 난데리면 이제 상록활엽수 1월달에 기온이 따뜻한 0도 이상인 데서 자라는 게 난데림이 되겠어요. 귤나무나 뭐 동백나무, 사철나무 같이 겨울에도 낙엽을 떨어뜨리지 않는 이런 나무들이 자꾸 북쪽으로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한류성 어족, 명태나 대구, 청어 이런 것들이 한류성 어족이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따뜻해지면서 우리나라 한반도보다도 주변에 바다의 수온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한반도가 뭐 1.7도 이렇게 상승했다면 이런 바닷물은 3, 4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동해바다에서 막 열대성 어종도 많이 보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 한류성 어족들,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친구는 명태가 이렇게 많이 내려왔는데 지금은 잘 안 오죠. 한류성 어족은 감소하고 난류성 어족이 많아졌다, 열대성 어족이 많아졌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겨울은 지구가 따뜻해지면서 우리나라가 많이 짧아지겠죠. 겨울이 덜 추워지고 여름이 길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대책은 이제 우리가 주범인 CO2를 어떻게 하면 줄이면 되겠죠. CO2를 인간들이 CO2의 주범은 뭐나요? 우리가 화석연료를 떼면서 나오는 거죠. 저걸 줄이자. 이제 한 나라만 줄여서 안 되니까 세계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기후변화 협약을 맺자. 뭐 교토우정서, 뭐 일본에서 했고요. 뭐 파리에서도 하고, 리우데자네이루에서도 하고, 이렇게 여러 곳에서 세계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CO2를 줄이자는 협약이 기후변화 협약이 되겠죠. 근데 최근에는 협약이 잘 안 맺어지고 있죠. 미국이 중국이나 인도같이 세계에서 CO2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 지금은 중국이나 인도가 산업화가 급성장되면서 인구도 또 중국이나 인도 둘이 합쳐만 해도 인구가 엄청 많죠. 그래서 중국이나 인도를 끼우자. 아니면 그 전까지는 주로 선진국들이 이렇게 CO2를 감축하자 했는데 지금은 미국이 자기들이 줄이기 싫으니까 중국이나 인도를 끼우자 하니까 중국이나 인도는 아직 개발도상국이라 우리는 선진국 너네들이 주범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시간을 달라. 미국이 중국이나 인도를 핑계로 해갖고 우리는 못하겠다 해가지고 지금은 잘 안 되고 있죠. 그 다음에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 이것은 이제 국가별로나 기업 간에 CO2를 줄이자 그런 얘기인데, 못 줄인 나라는 자기 목표량보다 못 줄인 만큼 돈을 내놓고 자기 목표량보다 많이 줄인 나라는 이것을 돈을 받고 하는 게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국가가 자기 목표량보다 못 줄이게 되면 딴 나라가 많이 줄인 걸 사다가 돈 주고 사와서 그만큼 채우자 그런 얘기죠. 즉 거래 제도를 통해서 국가별로 지구온난화에 대비하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태풍을 보게 되면 태풍은 이렇게 12월에서 뭐 11월까지 거의 1년 내내 적도 근처에서 태풍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는 여름이 되기 전에 태풍들은 만들어지게 되면 태풍들은 주로 이렇게 우리나라 쪽에 영향을 안 오고 있다가 7, 8, 9 이쪽에 이제 우리나라 쪽에 주로 영향을 주는 친구들이 되겠고, 그 다음에 10월이 넘어가게 되면 또 이쪽으로 태풍이 만들어져서 태평양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잘 안 주죠. 태풍의 진로는 저쪽 저희도 쪽에서는 무역풍이 이렇게 불기 때문에 무역풍에 밀려서 태풍이 이쪽으로 밀려가다가 우리가 이제 중위도로 올라오게 되면 30도 넘어가게 되면 이제 중위도로 올라오게 되면 이쪽에서는 편서풍이 불죠. 그래서 무역풍이 밀어서 이쪽으로 태풍이 밀렸다가 편서풍이 미니까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밀리게 되겠죠. 그래서 태풍의 진로에 저 적도 쪽에서는 무역풍이, 중위도 올라와서는 편서풍이 태풍의 진로에 영향을 주고, 항상 오른쪽 반경이 피해가 크다 이렇게 했었죠. 우리나라는 7, 8, 9 이때 우리나라에 태풍이 많이 영향을 준다. 그 다음에 그 옆에 그림은 이제 쭉 연도에 따라서 기온이 나타나면 이런 그림이 나오면 무조건 지구온난화죠.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 지구온난화다. 이런 지구온난화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나라는 뭐
꽃 피는 시기는 빨라지고 단풍이 드는 시기는 늦어지고 우리가 쭉 앞에서 배웠죠. 이런 그림이 나오면 지구온난화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지구온난화가 되면 올바른 것이 아닌 것은 찾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겠죠. 꼭 나온다고 그랬죠. 자, 우리나라 자연재해를 갖다가 살펴보면 우리나라 자연재해는 이렇게 겨울에 이렇게 일어나는 자연재해는 우리가 이렇게 눈이겠죠. 대설. 그 다음에 7월 달에는 우리가 장마가 지나가니까 호우가 되겠죠. 7, 8월 달에 호우. 그 다음에 8월, 9월, 10월 태풍이 되겠죠.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보게 되면 경기도는 딱 보면은 경기도는 한강수계라고 그랬죠. 이렇게 한강. 경기도, 강원도 이게 한강수계죠. 한강수계에서는 홍수. 그 다음에 제주도라든지 경상남도, 전라남도 요렇게들은 태풍이 올라오게 되면 제주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요 동네는 태풍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림을 보고 태풍인지 호우인지 뭐 눈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겠죠. 겨울이라 구별할 수 있으면 되겠고요. 하나만 더 간단히 살펴보게 되면 여기서도 뭐 태풍인지 호우인지 눈인지 자 우리나라 뭐 여기서 가장 적은 것은 눈이겠죠. 그래서 이런 대설과 관련된 것은 뭐 강원도 쪽에 조금 있고 우리가 군데군데 조금 있죠. 가장 적은 건 이렇게 대설과 관련된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자연재해에서 가장 심한 것이 태풍하고 호우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태풍은 이렇게 제주도하고 그 다음에 경상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이런 것들은 이제 태풍이 되겠죠. 그 다음에 호우는 한강수계가 이제 뭐 경기도하고 강원도라고 그랬죠. 경기도하고 강원도가 되겠네요. 강원도는 눈도 많이 내리죠. 그렇지만 경기도 이렇게 호우 피해가 많죠. 경기도는 한강수계. 한강은 남한에서 한강 그다음에 A가 그래서 경기도가 되겠고 얘는 눈이 많으니까 강원도가 되겠고 그다음에 C는 거의 태풍의 피해가 많은 곳 제주도가 되겠죠. 이렇게 보고 여기까지 이번 시간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